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탐선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늘 전 쑥스러워요. 이거 맞아요. 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걸 또 어느 학생들은 왜 안 하세요 선생님 뭐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또 해야 되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원숭이를 잡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어느 지역에서는요, 이 나무에다 말이죠, 쌀 있죠, 쌀. 그 쌀을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두는데요. 그런데 그 주머니에 그 입구 있잖아요. 입구가 굉장히 좁대요. 예, 좁은 그 주머니가 있는 그 쌀이 담긴 그 주머니를 이렇게 나무에 걸어 놓으면 원숭이들이 온대요. 와가지고 그 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는데요. 집어넣고 쌀을 딱 잡는 거죠. 손으로 딱 먹으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딱 쥐는 순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대요. 이 원숭이 소리 지르고 뭐 그냥 그 깍깍 소리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래요. 그럼 그 소리 듣고 와서 사람이 원숭이를 탁 잡아간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탁 펴기만 하면, 요거를 탁 놓아버리면 원숭이는 다시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놓칠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손에 움켜진, 그리고 그걸 놓지 못하는 그런 지배층들의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네, 똑같아요.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놔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쥐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망합니다. 역사에서 그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역사는 그냥 과거의 어떤 사실들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놓는 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고려를 공부할 때는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고려의 그 지배층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고려의 지배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자, 고려의 지배층은요, 처음 바로 이 호족부터 출발하죠. 호족과 플러스 누구? 육두품. 네, 이 호족과 육두품에 의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출발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육두품들 신라하대 때 이제 배척받으면서 이 호족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나라를 세웠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야. 그 기득권 세력이 되었을 때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는 첫마음, 그죠? 맨 처음 나라를 세울 때는 첫마음. 와우, 그래, 개혁하고 변혁하고 바뀌어서 새로운 나라, 이 통일신라, 이 신라의 어떤 부조리를 다 없애고 정말 건강한 나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출발했죠. 그리고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네, 그런데 성공한 순간 이제 그들이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이 되었고, 자신의 손에 쥔 그 부귀와 영화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놀 땐 놔줘야 되고 나눠줄 땐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결국은 문벌귀족 시대는 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무신 세력이죠. 무신 세력들. 이 무신 세력들은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로 몽골입니다. 징기스칸에 의해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무신 몽골이 세운 나라, 원나라죠. 그 원 간섭기에 원의 빌부터 가지고 성장한 세력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네.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들,
이 세력도 원만 믿고 말이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놔줘야 되는데 또 놓지 못하는 거야. 결국은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권문세족 시대는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쥐고 있을 때 정말 절정에 올라갔을 때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 그래야 인간은 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고려 500년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고려의 지배층,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를 세우는 신진사대부로 변하는 지배층의 그 순서부터 먼저 입력해 두시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구분법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호족의 시대에 이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벌교육 시대에 정리할 거고, 그러겠지만, 이건 임의적인 구분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딱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먼저, 고려 초기를 다졌던 그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왕이 있냐면 여러분들, 태조 왕건이 있습니다. 왕건. 태조죠, 태조 왕건. 자, 이 태조 왕건이 어떤 거랬냐면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정책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는 민생 안정책이에요. 민생 안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호족 정책이 있어요. 호족 정책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북진 정책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왕건의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민생 안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죠. 아니, 새로운 나라가 세웠으니까, 그 혼란스러운 신라하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 얼마나 민생이 도탄에 빠졌겠어요. 그거 빨리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고려를 세운 나라가 이 호족들에 의해서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비록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올랐지만 왕권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족들, 강력한 왕권 견제 세력이 할 수 있는 호족들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려는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이름도 고려예요. 고구려를 옛날에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고구려를 계승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구려의 영토를 찾아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출발했겠죠. 그래서 이제 북진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태조 왕건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민생안정책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흑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빈민구제책인데요. 봄에 어려워요. 봄에 곡식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흑창. 나중에 이제 이게 의창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호족 정책은 뭐냐면요, 이거는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밀고 땡기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당근 정책. 당근 정책이 뭐가 있냐면요, 유력한 호족들한테요, 너 나와 같은 패밀리야, 왕시성을 주노라. 그래서 사성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성제도. 내릴 사자, 성을 내리는 거예요. 성을 주는 거예요. 왕시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나랑 사돈하자. 딸 나랑 결혼해. 결혼 정책. 결혼 정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어떤 당근 정책에 취한다면 채찍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심관제도. 사심관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연대 책임이거든요. 연대 책임. 그 지역의 사심관을 맡겨놓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 책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인제도가 있어요. 기인제도는 인질제도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들 왜 상수리 제도 기억나시죠? 네, 상수리 제도는 어떤 거냐면 그 귀족 유력한 세력 있잖아요. 유력한 세력이 직접 경주에 오는 거고요. 기인제도 뭐냐면 유력한 호족의 자제, 아들이죠. 그 아들을 개경으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이냐 아들이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본질적으로 인질제도입니다. 상수리제도. 신라의 상수리제도와 고려의 기인제도, 인질제도다. 이건 채찍이에요. 이런 어떤 당근과 채찍 정책을 취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북진정책. 자, 북진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서경을 굉장히 평양이죠. 이 서경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서경을 중시. 자, 그 덕분에 대동강 원산만
이게 바로 이제 삼국통일 결과물이었는데요. 그 위쪽으로 더 영토를 넓힙니다.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그러니까 대동강 라인에서 지금 청천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청천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런 그 북진 정책을 취하고 있더라. 근데 어쨌거나 왕건은요, 왕권이 약했어요. 호족 연합정권이니까. 자, 그 뒤를 이어서 쭉쭉쭉 좀 뒤로 가다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광종이에요. 자, 광종. 아, 이건 왕권이 너무 약해. 호족들이 막 휘둘려. 안 되겠다.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이 광종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 전면전의 결과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 이 광종은요, 노비안건법을 시행합니다.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은 뭐냐면요, 호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들,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이 양민들 있죠, 일반 양민들을 노비로 삼았을 경우에 그 불법적으로 노비화된 그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노비안건법입니다, 이게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관료전과 노급 제가 설명할 때 이해했죠? 노비, 노동력 이런 것들은 군사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 호족들이 갖고 있는 이 노비들 수가 많다면 그것은 꼭 군사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그거는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세금을 내고 왕을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 그 왕의 어떤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연결되는 것이죠. 노비안건법. 그리고 과거제. 너희들이 고려 세운다고 말이야, 이 힘에 빡빡 주고 말이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실력에 의해서 관직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 이 노비안건법 과거제의 시행은 뭐냐면 왕권 강화 측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또 뭐라냐면 왕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칭제 건원,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는 칭제 건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피를 묻혔어요. 피를 묻혔어요. 그런 걸 보면 조선시대도 비슷해요. 태조 이성계 실 건 없어요. 다 누가 있냐면 신하 정도전이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피를 보죠. 누가요?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 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한 군주라고 할 수 있나요? 누가 등장하죠? 세종이 등장하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아버지 태종이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종이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성종이 올라옵니다. 성종. 자, 이 성종 때가 되면요, 이제부터는 정말 안정된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최승로의 이 시무 28조를 수용해가지고 지방관을 말이죠. 지방관을 12목에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12목에 고려 최초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었어. 왜? 그 지방에 누가 있었는데? 호족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관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광종이 지금 제거를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자, 지방관을 12목에 파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 그 기구도요, 완비합니다. 이성육부 체제를 구성합니다. 이성육부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 자, 그러면 지방은 이렇게 12목, 그리고 이성육부죠. 이 지방 12목 요게요.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면 성종이 이제 완비한 건 아니지만 그 뒤로 흘러가면 여러분들 오도 양계로 구축이 돼요. 오도는 행정적 성격의 행정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양계는요 군사적 성격이 강한 행정구역이에요. 군사적 성격이 강한 그런 구역입니다. 바로 이 5도 양계를 구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8도 체제죠, 8도 체제. 8도 딱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5도와 양계 체제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 6부 중앙 조직에서는 여러분들 요걸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성 6부에서 고려만의 그 독자적 기구가 있어요. 그 고려의 독자적 기구, 고려의 독자적 기구가 있습니다. 독자 기구, 그게 뭐냐면 바로 도병마사라는 겁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식목도감. 근데 특히 여러분들 이 도병마사는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도병마사는요 최고의 권력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고위 관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고려의 독자적인 어떤 기구다. 이성 6부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삼성 6부 제도를 지금 채용을 한 거지만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는 이 도병마사가 더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언론기구가 있어요. 언론기구. 언론기구가 있습니다. 자, 이 언론기구, 이건 이제 언론 그 역할을 하는 그 신하를 우리는 대간이라고 하는데 이 대간이 이제 누구랑 구성이 되냐면 바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가 만나요. 어사대가 만나가지고 이 관리를 감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 또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중앙행정조직 안에 지금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서 막기 위해서 권력 어떤 견제 정치를 지금 마련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발전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3사라는 게 있어요. 3사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지 언론기구는 아닙니다. 언론기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조선의 3사가 있어요. 조선 3사는 언론 기능을 합니다.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고려 3사는요 단순하게 회계만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언론 기능은 바로 이곳 중서문화의 낭사와 어사대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중앙행정조직에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5도 양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5도 양계도요, 지방관이 다 파견된 것은 아니에요. 이 5도 양계 플러스 이 5도 양계 요 밑에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5도 밑에 뭐가 있냐면 속군, 속현, 그리고 향, 부곡, 소가 있어요. 속군, 속현 여러분들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속군과 속현이 더 많아요. 지방관이 파견된 것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지방 구석구석 중앙의 힘이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 지방 구석구석까지 그 권력의 힘, 중앙의 힘이 미친 건 언제냐면 그건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하지만 아주 거미줄처럼만 쫙 뻗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역들에는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군사 조직을 보면요, 이 중앙 그 군사 조직으로서는 2군 6위가 있어요. 중앙 군사 조직으로서는 2군 6위, 이 중앙군이고요. 지방군으로서는 5도에는 주현군이 있고요. 그리고 양계는 주진군이 있어요. 주진군. 네, 중앙에는 2군 6위, 지방에는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다라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도 양계 지방 행정조직 제가 일단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주목할 거 일단 양계가 지금 북계와 동계가 있는데 지금 국경선 근처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5도는 이제 행정적인 어떤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향부국소, 속군, 속현 보세요. 지금 주현보다 지금 속현이 더 많죠. 향부국소. 이 속현과 향부국소에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거예요. 주현만 이제 지방간이 파견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자, 이렇게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 이 지역 속군, 속현, 향부국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실질적인 지배자,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향리입니다. 네, 향리에 의해서 이 속군, 속현, 향부국소가 실질적으로 다스려지고 있더라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체제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벌귀족 시대로 쭉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권력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이 문벌귀족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음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음서제. 정치적으로 음서제. 음서제 뭐냐면 내가 태어난 순간 우리 아버지가 귀족 집안이야. 그럼 나도 귀족이에요. 그리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를 보지 않더라도 과거를 처음 시행한 게 이제 광족이잖아요. 그죠? 이거 통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음서. 또 뭐가 있냐면 공음전이 있어요. 공음전은 귀족으로 태어나는 순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자, 소수의 귀족들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계속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변화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안정, 그냥 이 체제가 좋은 거야. 왜? 지금이 좋으니까 뭘 변화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근데 그냥만 가는 게 아니죠. 자꾸 욕심이 생겨요. 더 갖고 싶어 해요.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순이 발생하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문벌귀족 시대가 되면서 바로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더라. 자, 이 모순의 결과 쥐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이 한 곳에 집중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권력이 집중된 대표적인 집안이 경원 이씨 집안입니다. 경원 이씨 집안.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요, 왕의 사위이면서 왕의 장인이면서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어이? 왕의 장인이면서 왕의 외할아버지? 그럼 왕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모.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모 있으신가요? 떠올려 보세요. 이모와의 결혼. 아이고,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근친혼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쌀주머니에 그 쌀을 쥐고 있는 원숭이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욕심도 생겨요.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이제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권력을 믿고 뻥 터진 거죠.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세워졌던 고려가 이제 흔들거리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한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개경에 살고 있는 그 문벌 귀족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지방에 있는 신진 관료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디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 보이잖아. 자기들끼리만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도읍지를 옮기자.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 개경의 기는 쇠했다. 이제 서경으로 옮기자. 역시 이것도 어느 이론이 지금 활용되고 있죠? 풍수지리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는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풍수지리. 풍수지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불교. 묘청은 승려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묘청 세력들이 타겟을 하고 있는 개경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냐면 그 대표적인 타겟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김부식이에요.
김부식. 이들이 지금 서경파라면 이 묘청이 지금 타겟을 두고 있는 그 세력이 바로 김부식. 김부식?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김부식. 삼국사기의 그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죠?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 있다? 신라 계승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당시 문벌귀족의 어떤 그 계승의식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요, 신라 계승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반면에 이 호족들 같은 경우, 고구려를 세운 이 호족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라고 지은 거예요. 진취적인 거죠. 진짜 첫 마음은 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학기 초 3월달 내 기필코 나의 꿈을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지만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되는 4월달. 에이, 내가 언제 인생 다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역사도 똑같아요. 그렇게 첫 마음을 가져서 출발했던 그 호족들이 이제 안정이 된 거야. 다 적응했어. 근데 뭘 또 변화를 줘? 뭘 또 싸워? 그냥 가면 되지. 고구려 계승하면 여러분 자꾸 중거 충돌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쪽 지역 영토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라 계승식 가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또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 문벌귀족 시대 때 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나왔겠습니까? 시대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의 시대로 간 거예요. 그 보수의 시대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은 이제 뭘 주장했냐면요. 묘청은 이 당시 이제 좀 공부하겠지만 이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대를 요구해요. 그때 묘청 고구려 계승이잖아. 맞받 쳐야지. 금을 정벌하자. 반면에 이 김부식 개경파죠. 얘들은 뭘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기겠니? 예, 그냥 그럼 사대하자 그냥. 뭐 유지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왜요? 여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고 여기는 신라 계승의식이 강하니까. 예. 결국 누가 이겨요? 개경파가 이겨요. 어쨌건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변화를 못한 거야. 모순은 더 쌓이는 것이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지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칼에 맞아 날아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무신들에 의해서.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결코 오래 못 갑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거죠. 승자 독식, 누군가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면요, 결국은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였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결국 무신들의 칼에 맞으면서 문벌귀족은 무너지게 됩니다. 문벌귀족 사회 말이죠. 자, 이 무신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권력 기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권력 기구. 자, 이 무신 정권의 권력 기구의 대표적인 기구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네, 바로 교정도감이 있습니다. 교정도감 최고 권력 기구예요. 이거는 최충원 때 만들어집니다. 권력 기반이 되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권력 기반이 되는 그런 기구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방이 있어요. 정방. 자, 이 정방은 여러분들 그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인사권 담당인데 이거는 최후 때. 네, 최후 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기반이 있어요. 이 최씨 무신 정권의 그 군사 기반인데요. 그 군사 기반에 뭐가 있냐면 도방과 삼별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무신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자,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벌귀족 밑에 무신들인데 무신들이 그 위에를 친 거예요. 이걸 뭐라면 하극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여준 거야. 그러면 무신들이 지금 문벌귀족을 쳤죠. 그죠? 그러면 이 무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밑에 있는 사람도 무신을 또 칠 수 있어요. 보여준 거라. 뭐야? 밑에서 위를 칠 수 있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요. 굉장히 많은 이 저항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저항들인지 볼게요. 먼저 백정 출신들. 여러분들 이 백정은요. 조선시대 백정 아닙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양민이에요. 이 백정 중에서 여러분들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향, 부곡, 소민 중에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향, 부곡, 소민 중에서 여기 그 향, 부곡민들은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소민들은요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향, 부곡, 소민 중에서는 여러분들 공주 명학소에 망소의 난이 있어요. 망소이의 난.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 망소이의 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천민 집단에서 나온 게 있죠. 천민 집단. 천민 집단.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만적의 난입니다.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예요. 예, 바로 신분 해방을 들고 나오죠. 신분 해방을 들고 나오는 이 만적의 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멋있는 말이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나도 왕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신분제의 사회입니다. 내가 노비로 태어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불만 없음.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 그 틀을 깨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이런 인물이 바로 영웅이에요. 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어쨌건 그 시대의 부조리를 깨려고 시도했던 그런 인물 만적.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정권이잖아요. 지금 군사정권 하에서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예, 왜냐하면 무신정권은 결국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무신정권, 네, 이제 여기 이제 이 몽골이 압박을 주면서 무너지고 원간섭기로 들어옵니다. 자, 이 원간섭기에는 과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영토가 축소됩니다. 영토가 축소가 됩니다. 네, 영토가 축소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어떻게 영토가 축소했냐면요. 먼저 쌍성 총관부와 탐라 총관부를 상실합니다. 탐라 총관부를 상실합니다. 이건 제주도죠. 총관부를 상실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평양에 말이죠. 정동 행성이 설치가 됩니다. 영토 쌍성 총관부와 탐라 총관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정간섭을 볼게요. 내정간섭을 보시면 이 내정간섭에서 일단 관제가 축소가 돼요. 관제의 축소. 관제의 축소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원래 그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려가 지금 이성 육부 체제잖아요. 그죠? 감히 너네 고려 주제에 이성 육부 이거 지금 당나라 지도인데 니네들이 지금 이런 거를 해? 말이 돼? 예, 라고 하면서 뭘로 바뀌냐면은 첨의부 사사로 바뀌어요. 첨의부 사사. 이성 육부 체제를 첨의부 사사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해가지고요. 또 내정간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동행성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죠. 실제로 여몽연합군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일본을 치러 가지만 결국은 태풍을 만나면서 실패해요. 그 태풍을 일본은 신풍이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가미가제라고 그래요. 네,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지금도 일본인들은 그 신풍, 정말 신이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바람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신풍, 어떤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된 부서가 바로 이 정동행성이에요. 근데 정동행성 이문소 여러 그 또 관청이 있을 텐데 그 이문소가 이 내정 간섭을 또 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활용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토 축소했죠, 내정 간섭했죠. 이 과정에서 또 이 권문세족이 아주 성장합니다. 권문세족의 성장. 네, 권문세족은 여러분들 친원파들이에요, 친원파들. 친원파들로서 뭘 장악하냐면 여러분들 도평의사사와 그 다음이 음서를 통해 가지고 도평의사사와 이 음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방. 정방? 이건 여러분 어디서 봤죠? 네. 이건 지금 그 무신정권 때 이 최후가 만든 인사권 관련된 기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간섭 기구, 권문세족 시기로 들어가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좋으니까.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도평의사사, 음서, 정방을 갖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합니다. 대농장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자, 이렇게 영토 축소, 내정 간섭, 권문세족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원간섭기가 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에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권문세족이 이제 맞서 저항하는 세력이 등장하니 그 세력이 누구다? 네, 그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거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을 수용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제 권문세족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고 결국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와 같은 그 신흥무인 세력을 손 잡으면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이 권문세족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고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면서 도대체 놓질 않는 거예요. 마치 그 앞에 있는 문벌귀족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손에 있는 쌀 그것만 놓으면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거죠. 그거를. 놓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권문세족이라면 놓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단을 내려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연습한 흔적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문벌귀족 저래서 무너졌구나. 아, 진골귀족 저래서 무너졌구나. 권문세족 이래서 무너졌구나.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때 용기를 갖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한 친구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고려의 어떤 그 흐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번엔 여러분들 이 고려가 또 왜 대단한 나라냐면 사실 조선보다는 제가 볼 때 고려가 더 대단한 나라 같아요. 왜냐면 고려는요,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끊임없이 외세가 쳐들어옵니다. 외세가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거란족, 여진족, 몽골, 홍건족과 왜고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깃발을 늘리잖아요. 심지어 징기스칸의 부대, 그 몽골의 부대, 그 몽골의 기마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고려의 깃발은 꺾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 자, 그 대외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초기에 이제 이 고려를 압박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거란입니다.
거란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요 나라예요, 요 나라. 네, 요 나라인데요. 자, 이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활약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활약했던 인물. 자, 누가 있냐면 먼저 서희가 있죠, 서희. 자, 서희. 서희는요, 요 혀로 엄청난 땅을 확보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거란이 요구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려가 송나라하고 사대 이 관계만, 송나라의 관계만 좀 끊어주면 자기들이 편하게 송나라를 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간파하고 우리 안 할게. 우리 송나라 손 안 잡을게. 대신 거기 땅 좀 줘. 그래야 너희들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서희 때 강동 6주를 획득하죠. 강동 6주를 확보합니다.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잘 이행을 안 해요, 고려가요. 네, 계속 쳐들어오죠. 자, 그때 이제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강감찬이죠. 강감찬의 유명한 대첩이죠. 바로 귀주 대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란입니다. 이렇게 끝나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문벌기족 시대로 들어오면요. 물론 여러분들 저 거란족이 쳐들어온 게 호족이 시대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막판에 와서 문벌기족 시대 거의 다 만들어지고 나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구문점에 너무 방점을 찍지 마세요.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 10세기, 11세기예요. 10세기에서 11세기. 자, 이때는 여러분들 언제냐면요. 이때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네, 바로 여진입니다. 여진. 여진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예요. 금나라. 금나라 시기는요, 여러분 12세기예요. 12세기. 이렇게 이제 이 여진이 또 성장을 하고 있을 시점에 초기에는요, 여진을 좀 혼을 좀 내줘요. 까부지 마. 왜 그래, 너희들. 이렇게.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윤관이라는 인물입니다. 윤관. 윤관. 자, 윤관은요, 혼을 내주면서요, 영토도 확장하죠. 거기를 우리는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동북구성. 네, 그냥 금방 또 돌려줘요. 네. 어쨌든 윤관이라는 인물인데, 요때 이제, 활약했던 그 특수 부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별무반이라고 합니다. 별무반. 네, 별무반. 네, 별무반을 만들어서 또, 여진은 좀 혼을 좀 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여진이 너무 점점 커져요. 커지다 보니까 결국 더 이상 제어를 못하죠. 네, 이제는 금나라 너무 커져가지고 사대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위에 있죠, 여러분들. 금 4대에 동의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자겸과 김부식이에요. 네, 이때는 문벌기족 시대 안정을 취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금의 사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묘청의 서인천도 운동이 나온 거죠. 그죠? 그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13세기로 갑니다. 13세기. 자, 13세기 쳐들어왔던 나라 바로 이 몽골이죠. 몽골이 세운 나라는 이제 원나라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때는 13세기. 자, 이때는 여러분들 싸우는 시기예요. 싸우는 시기.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먼저 최후가 있습니다. 최후. 네. 이 최후는 강화도에 천도하죠. 강화로 천도에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중손. 배중손은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항쟁. 끝까지 또 저항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그래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 그러나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몽골이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원간섭기로 넘어오는 거죠. 원간섭기. 원간섭기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영토 축서, 내정 간섭, 권문세조 성장. 바로 이 원간섭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쓴 왕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그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이 공민왕은요, 반원, 반권문세족 정책을 취하게 되죠. 자, 이 공민왕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앞에 있었던 이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영토축소, 내정간섭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거꾸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요, 무력으로 수복합니다. 쌍성 총관부의 무력 수복. 총관부의 무력으로 수복을 합니다. 무력으로 수복하는 모습들이 있죠. 자, 이 쌍성 총무 자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정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 문제 알려드렸어요. 꼭 나온 지도예요. 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쌍성 총관부를 지금 무력으로 지금 수복한 그 왕이 바로 이 공민왕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 지도 나올 때 이건 무조건 공민왕 딱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동행성 이문소 내정간섭 있다면서요. 네. 정동행성 이문소 내정간섭 있어. 이거 없애야지 그러면. 네, 정동행성 이문소 없앱니다. 정동행성 이문소 없앱니다. 이문소 없앱니다. 네, 없애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어떤 이 모습들도 없애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뭘 했냐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이 정방 폐지하고요. 정방 폐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대농장 이거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인 게 뭐냐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예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이 공민왕의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민변정도감 말 그대로 토지와 백성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양민으로 지금 돌려놓는 것이죠. 권문세족의 어떤 기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공민왕이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와 유사한 걸 한 왕이 있다고요. 저 앞쪽에. 누가 있죠, 여러분들? 고려 초기에 광종, 노비안건법 있잖아요. 이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죠? 고려 초기 이 광종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바로 이 공민왕이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 전민변정도감을 실시해서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이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어떤 그 정치 흐름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한 판으로 그냥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일단 머릿속에 딱 입력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살을 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이 손에 쥐고 있는 걸 놓는 게 참 힘들구나. 그렇지만 놓는 연습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가끔 오늘 배웠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요와 관련된 교재를 한번 좀 보면서 살도 좀 붙여보고요. 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